북한 최초로 방송이 멈춰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 충성을 외치던 1급 아나운서가 방송 직후 사라졌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 그대로 나무 조각 하나로 한겨울 서해를 건넜습니다. 특급 대우를 받는 당의 목소리가 왜 바다로 뛰어든 걸까요? 총을 든 삼엄한 군 초소와 감시선을 어떻게 통과한 걸까요? 평양이 끝까지 숨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벽 4시 50분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으니까요. 기숙사 창밖은 아직 깜깜했고 평양의 겨울 새벽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방은 입김이 뿌옇게 피어오를 만큼 추웠습니다. 이불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싫은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발바닥이 닿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올리고 분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으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펴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색을 올렸습니다. 완성된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잠깐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반듯하고 단정한 얼굴. 방송국 간부가 처음 저를 발탁했을 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동무의 얼굴은 조선의 얼굴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조선중앙방송 최연소 수석 아나운서였고 당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낸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나운서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칭호가 있었습니다. 충성의 목소리. 당을 칭송하는 감정을 가장 진실되게 전달하는 아나운서에게만 붙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 그것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다가 문득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충성스러운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저는 그 감정을 재빨리 눌러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닫고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원고를 챙겨 급히 나서려는데 방 안에서 수진이 뭔가를 이불 밑으로 밀어넣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못 봤다. 나는 못 봤다. 방송국에 도착하면 사상교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3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가정보다 당, 개인보다 집단이었습니다. 강사가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혁명가는 자식의 눈물보다 당의 명령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부름보다 수령의 부름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10년째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펜을 쥔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이불 밑으로 사라지던 수진의 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자기 비판 시간이었습니다. 동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인민에 대한 사랑보다 개인적 완성도에 집착했습니다. 개인주의적 사고의 잔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깎아내리고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세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세계. 저도 그 안에 있었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또 무언가를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침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너무 빠른 나머지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왔어?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14살짜리가 감추는 것이 무엇인지 어미는 직감으로 압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사상교육에서 배운 문장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자식이 반혁명적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즉각 신고하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장을 지운 얼굴. 충성의 목소리도 아니고 수진의 엄마 얼굴도 아닌 어딘가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당인지 아니면 내 딸인지.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기숙사 담장을 따라 방송국으로 걷는 길은 늘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평양 한복판이라도 새벽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아래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발로 밀쳐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인쇄된 종이. 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어드는 순간 저는 이미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삐라였습니다. 펼치는 순간 첫 줄에 시선이 박혔습니다. 김선화 동무, 당신이 읽는 원고는 거짓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선화.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한에서 날아온 삐라에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손에서 삐라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제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 건지 생각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고 삐라를 외투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신고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위부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이 제가 10년 동안 배워온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손이 굳어버린 것인지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방송국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송 시간 내내 가슴 안쪽에 삐라가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서 원고를 읽는데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오늘따라 원고의 문장들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품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삐라 속 사진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깜빡이며 원고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만들어낸 목소리였으니까요. 방송을 마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것은 밤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삐라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매일 읽는 원고는 조선 인민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거짓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인쇄 상태가 거칠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평양 어딘가의 거리였습니다. 공식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당 간부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차였습니다. 쓰러진 사람과 지나가는 차 사이의 거리가 채 2걸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읽어온 원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품 안에서 행복합니다. 우리 조선은 지상낙원입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으니 그 뜨거움이 무엇이었는지 갑자기 알 수 없어졌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곁을 유유히 지나가는 검은 차. 그것이 제가 매일 목소리를 바쳐 칭송해온 세계였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낯익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며 매일 지나치는 거리였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삐라를 접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세면대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삐라에 불을 붙였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문장을 지웠습니다.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선화. 글자 하나하나가 불꽃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저는 눈을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무서워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세면대 위에 쌓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흘려보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
쓰러진 채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사람. 그 옆을 지나가던 검은 차.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해 매일 아침 마이크 앞에 앉아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를 읽어온 나.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읽어온 것인지. 그 생각은 한번 시작되자 도무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통보는 아무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상관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얇은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열었습니다. 원고였습니다. 단 한 장. 상단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 낭독문. 눈이 첫 줄을 훑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반영명 종파분자 리명숙의 죄상을 만천하에 고한다. 리명숙.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저는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리명숙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송국에 들어왔을 때 발음을 교정해주고 원고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마이크 앞에서 떨고 있는 저를 붙잡아 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당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가를 부를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뜨겁게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반영명 종파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선화 동무, 내일 낭독 맞겠소? 상관이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고를 읽었습니다. 리명숙 선생의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소지하고 시청하였으며 이를 주변에 유포하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덮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당겨 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리명숙 선생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몸이야. 매일 갈아야 해. 저에게 처음 그 말을 해줬던 사람. 제가 방송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생은 저 같은 신입에게 밥도 사주고 원고 읽기가 끝나면 어디가 좋았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형 선고문을 읽는 것은 저입니다. 저는 새벽 내내 천장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형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학생, 노인, 아이들까지. 얼굴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는 얼굴. 저는 그 얼굴들을 압니다. 저도 그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겨울 칼바람이 처형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츠리면 약해 보이니까요. 이 나라에서 약해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처형대에 두 사람이 올랐습니다. 리명숙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저는 리명숙 선생만 보았습니다. 선생은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단정하게 올려 묶었던 머리가 얼굴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인지 아니면 맞은 것인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발이 맨발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맨발이었습니다. 발가락이 시멘트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발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가 제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원고를 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떨릴까봐 두 손으로 원고를 붙잡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깊게 한 번 더. 그때 리명숙 선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듯, 읽어도 된다는 듯, 미안하다는 말도, 원망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 저도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세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반영명 종파분자 리명숙은 당의 영광스러운 품을 배신하고 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처형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또렷하고 힘차고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10년이 만들어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채로 끝까지 읽었습니다. 끝까지. 총성이 울렸습니다. 구호 시간이었습니다. 반영명 분자를 처단하라.
수백 명이 외쳤습니다. 저도 외쳤습니다. 옆에 선 할머니도 외쳤습니다. 앞줄의 학생도 외쳤습니다. 맨발의 아이도 외쳤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호를 외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그래도 다들 외쳤습니다. 살고 싶어서, 오늘 하루 더 살아남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림영숙 선생의 죄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그리고 수진이의 이불 밑에 숨겨진 그것, 그 작은 USB.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한복판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행인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생각했습니다. 림영숙 선생을 죽인 것은 한국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청소년 처형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외부 문물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공포로 찍어 누르는 쇼. 그리고 그 리스트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른도, 학생도, 아이도, 경고 한 번 없이, 재판 한 번 없이. 방송국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형 다음 날부터 충성 결의문 낭독 횟수가 늘었습니다. 주 2회이던 것이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소조 모임에서는 서로의 사상을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하라는 지시가 반복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 먹고 웃던 사람이 오늘은 서로를 감시하는 눈으로 보는 세계. 저는 그 안에 있었고 저도 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아나운서와 마주쳤습니다. 그 동료는 림영숙 선생과 같은 기숙사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료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피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저 사람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림영숙 선생이 왜 죽었는지 저와 똑같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수진이를 봐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보면 이불 밑에 있는 그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생각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결심이 무서웠습니다. 결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철수도, 저도. 림영숙 선생의 맨발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방에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펴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척이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도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작았습니다. 14살짜리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불 밑으로 무언가를 밀어넣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처형장에서 맨발로 서 있던 림영숙 선생의 발이 떠올랐습니다. 두 장면이 겹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지금 나올 수 있어? 철수는 말없이 나왔습니다. 집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림영숙 선생 이야기를, 처형 낭독을 제가 맡았다는 것을, 리스트에 청소년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수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는 내가 만들 수 있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철수를 보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골목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걷기 시작할 때, 14살인 수진이가 첫걸음을 뗀 것이 10몇 달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철수는 이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10몇 년을 혼자서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수진이한테도 이 삶을 물려줄 수는 없어. 두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대화 자체가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탈북하다 잡혀도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서운 것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것. 수진이를 이 나라에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3일 안에 만들어야 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3일. 배를 3일 만에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해를 건널 배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철수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수 출신 친척의 작업장 한쪽 구석에서였습니다. 낮에는 감시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밤에만 작업했습니다. 못질 소리를 감추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조선중앙방송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못질 소리가 제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철수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내내 제 목소리를 들으며 작업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수진이 곁에 앉았습니다. 이불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USB가 잡혔습니다.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림영숙 선생이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진이의 이름이 리스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보다가 도로 이불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잠든 아이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지금 무슨 결심을 하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목수 출신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배를 만드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조선중앙방송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못질 소리가 제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철수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철수와 수진이가 먼저 배를 타고 나간다. 저는 방송을 끝마친 뒤 브로커를 통해 서해안에서 합류한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 즉시 탈북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나눠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 뗏목을 타고 가족이 기다리는 배까지 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혼자서. 캄캄한 겨울 바다를. 혼자서.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살, 관리소, 가족 연좌, 수진이도 함께 끌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잡히면 수진이도 끝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떨리면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마이크 앞으로, 다시 그 원고 앞으로, 다시 림영숙 선생 같은 누군가의 이름을 읽는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죽도록 무섭고 그러면서도 되돌아가는 것도 죽는 것과 다름없다는 감각.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날 밤, 수진이를 재워놓고 철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서해도 지금쯤 저런 바람이 불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서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너는? 나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 무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나라에서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오래.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다음에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꼭 와. 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꼭 간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기숙사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에서 저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디데이 아침이었습니다. 기상 시간은 똑같이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기숙사 천장. 10년 동안 보아온 천장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분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펴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색을 올렸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의 얼굴. 마지막으로 만드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당을 칭송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방송국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 방송 몇 시죠? 평범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얼굴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나운서 10년이 만들어낸 얼굴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꽉. 이 테이블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선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 아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완벽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것을 카메라 너머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마이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 마이크 앞에 처음 앉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원고를 2번 떨어뜨렸습니다. 림영숙 선생이 옆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읽어온 모든 거짓말에 대한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서겠다는 목숨을 건 다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나운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처음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복도를 이렇게 걷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걷는 걸음. 동료 한 명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수고했어요, 선화 동무. 저는 웃었습니다. 동무도요. 그 동료는 제가 오늘 이 방송국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후문으로 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오토바이를 대기시켜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방송국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단 한 번만. 그리고 앞을 보았습니다. 서해안 근처 갯벌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뗏목이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를 엮어 만든 조잡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바다로. 그때 브로커가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여보, 나야. 철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우리는 출발했어. 수진이도 괜찮아. 철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혼자야. 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지만 할 수 있어. 당신은 20년 동안 혼자 그 마이크 앞에 섰잖아.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구나. 혼자였던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볼 수 없었지만 꼭 와. 철수가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뗏목에 올라탔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건넸습니다. 겨울 갯바람이 정장깃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뗏목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노를 잡았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갯벌을 벗어나 바다로 나오자마자 파도가 달라졌습니다. 뗏목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노를 저을 때마다 물이 튀었습니다. 한겨울 바닷물이 얼굴에 튀는 순간 그 차가움이 뼈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금세 굳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찔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사방이 검은 바다였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뗏목 아래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 뗏목이 뒤집히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왼쪽 해안 쪽이었습니다. 군 초소였습니다. 순찰 불빛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를 멈췄습니다. 뗏목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나운서 정장이 바닷물에 젖었습니다. 얼굴을 판자에 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숨을 참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가 했던 말들이 몸속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당황하면 안 돼. 움직이지 마. 소리 내지 마. 철수는 밀수를 다니며 이 바다를 수없이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제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루이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습니다. 노를 다시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노 자루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었습니다. 계속 저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꼭 와. 저었습니다.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도, 방향 감각도, 그냥 노를 젓는 동작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손이 너무 얼어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나운서 정장이 바닷물에 흠뻑 젖어 온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이 차가운 바다 한복판에서 그냥 노를 놓고 드러눕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팔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불 속에서 잠든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입을 맞추던 그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까만 수평선 위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였습니다. 철수가 만든 배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환각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어두운 바다를 보아서 눈이 이상해진 것인지 다시 보았습니다. 불빛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면서 노를 저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조금씩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었습니다. 불빛을 향해, 수진이를 향해, 철수를 향해. 얼마나 더 저었을까요? 배가 보였습니다. 진짜 배였습니다. 철수가 3일 만에 만든 그 배였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물 위에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작게.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뗏목이 배에 닿았습니다. 철수의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배에 올라탔습니다. 철수의 손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뗏목에서 배로 옮겨 타는 그 짧은 순간 발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철수가 허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갑판에 올라섰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배는 작았습니다.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3일 만에 만든 배였습니다. 나무 판자를 덧댄 자국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틈새가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바닷물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걸 타고 서해를 건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철수가 갑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닥 쪽이었습니다. 철수가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수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음 같았습니다. 여성이 가판해 보이면 즉시 탈북으로 의심받는다는 브로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이 좁은 바닥 공간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덮개가 닫혔습니다. 발밑에서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바닥 위에 섰습니다. 철수가 담요를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계속 꺼냈습니다. 저희 몸에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겹이 넘도록 둘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는 물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대. 밀수하다 만난 사람한테 들었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이날을 위해 수년째 아무 말도 없이. 배 안에는 옥수수 자루와 물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물통을 바닥 한쪽에 무겁게 쌓아두었습니다. 왜 물을 저기 두는 거야? 무게중심. 철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위가 무거우면 뒤집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수를 하며 이 바다를 수년째 다닌 사람. 파도가 어떻게 배를 삼키는지, 무게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아는 사람. 방송 20년 동안 원고 한 글자 틀리지 않으려 했던 저는 그날 서해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다를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남편이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한겨울 서해였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파도가 아니라 얼음 조각이 배 옆구리를 긁어댔습니다. 바닷물이 얼굴에 튀는 순간 그 차가움은 차갑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얼어서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난간을 잡고 있어도 자기 손인지 남의 손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 바다를 우리 3명은 3일 만에 만든 배를 타고 건너야 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파도가 달라졌습니다. 배가 앞뒤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갑판에 파도가 덮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가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굳어서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불빛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수수를 꺼냈습니다. 한 끼에 나탈 몇 개씩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배에 실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었고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나탈 몇 개를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말도 안 되게 고팠습니다. 그런데 더 먹으면 안 됐습니다. 참았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열이 올랐습니다. 이중 바닥에서 끌어올렸을 때 수진이 이마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 약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철수가 바닷물에 담요 한 장을 적셔 수진이 이마에 올렸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체온이 느껴지는 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추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소리는 멀리까지 퍼집니다. 철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 모양으로만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소리 없는 자장가. 수진이가 아기일 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입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옥수수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나탈까지 세 사람이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사 직전이라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면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떴지만 멍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수시로 잡아보았습니다. 체온이 느껴지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버텼습니다. 철수는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데도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수 등 뒤로 가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제 체온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붙어서 버텼습니다. 9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흘하고도 반나절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먹지 못했고, 자지 못했고,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 했고, 추위가 우리를 꺾으려 했고, 굶주림이 우리를 눕히려 했습니다. 몇 번은 정말로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파도가 유독 크게 덮칠 때, 배가 삐걱거리며 기우뚱할 때, 수진이가 열로 신음할 때, 그럴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나면 안 돼. 수진이가 살아야 해. 그래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수진이가 죽으니까요. 그때 수평선 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였습니다. 한국 어선이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수진이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입에 모았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목소리였습니다. 사흘을 굶은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목구멍에 아직 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선박,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외쳤습니다. 더 크게, 목이 찢어지도록. 대한민국 선박,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한참이 지났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어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안훈련 방송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가 망망대해에서 난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20년이 그 순간 하나를 위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밧줄이 날아왔습니다. 어선에서 던진 밧줄이었습니다. 철수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어붙은 손으로. 밧줄을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잡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배가 진짜인지, 밧줄이 진짜인지, 지금 이 순간이 진짜인지. 어선이 가까워지면서 갑판 위에 선 선원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장갑을 끼고 불빛을 비추며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았구나. 진짜로 살았구나. 그 생각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입니다. 어선 선원들이 우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저는 다음이었습니다. 선원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선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원의 힘에 이끌려 갑판으로 올라서는 그 순간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차례였습니다. 선원들이 갑판 바닥에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중 바닥, 그 좁은 공간에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말라있는 입술, 힘이 빠진 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선원 중 한 명이 짧게 탄성을 뱉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 하나에 그 사람이 무엇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갑판 위에 올라서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붙잡았습니다. 두 팔로 꽉. 다 왔어. 다 왔어, 수진아. 수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등을 감싸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울어도 된다. 소리내어 울어도 된다. 여기는 그래도 되는 곳이다. 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원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담요였습니다. 어깨에 두르고 앉았습니다. 보리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몸에 넣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간 마이크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보리차 한 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게 우스웠습니다. 그 우스움과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철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맞댔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기댔습니다. 사흘 내내 등에 밀착해 체온을 나눴던 그 등이었습니다.
선원이 수진이에게 과자 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그것을 받아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봉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선원이 대신 뜯어주었습니다. 수진이가 과자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해경 함정이 왔습니다. 무선 연락을 받고 온 함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선에서 함정으로 옮겨 탔습니다. 함정에 오르는 사다리를 밟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대원이 우리 3명을 선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의자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것들이 그날 저에게는 눈부셨습니다. 대원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으로 파고들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흐느끼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14살짜리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고 벽에 기댔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장 가슴에 달린 배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선중앙방송 로고가 새겨진 배지였습니다. 이것을 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조그맣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목소리의 주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밖에서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를 삼키려 하던 바다가 지금은 그냥 바다였습니다. 그냥 물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셋이서 살았다는 것이. 그날 밤 함정선실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사방이 검은 바다, 뗏목이 파도에 흔들리던 감각, 군 초소 불빛이 가까워지던 그 순간의 공포. 이불 속에 파고들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얼어붙었던 몸이 한꺼번에 녹는 것인지 오히려 오한이 났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옆에 수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니 조금씩 오한이 가라앉았습니다. 새벽에 철수가 깨어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뻗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그제야 따뜻했습니다. 사흘 내내 얼어있던 손이 그제야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딘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두에 함정이 닿는 순간 발밑으로 전해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발을 한번 굴러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이쪽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달랐습니다. 춥지 않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한겨울이었습니다.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춥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해의 한복판 그 배 위보다는 어디든 따뜻했습니다. 어디든.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저는 방에 혼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내가 원할 때 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유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리명숙 선생의 이름을, 처형장에서 강제로 구호를 외쳐야 했던 수백 명의 얼굴을, 원고를 건네받고 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아침을, 충성가를 가장 크게 부르던 사람이 맨발로 처형대에 오르던 그 겨울을,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 자리에서 담당자가 건넨 종이에 펜을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날짜, 이름, 장소, 담담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리명숙 선생의 이름을 적는 순간 펜이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은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휴지를 받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20년간 마이크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도 원고를 주지 않은 자리에서 자신의 말로 무너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자유시간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채널을 내가 돌릴 수 있다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버겁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리모컨을 가져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것 봐, 엄마.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수진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이 달라졌습니다. 나만 친구들을 사귀고, 나만 노래를 흥얼거리고, 나만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와 서운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안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운함은 왜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너무 빠르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였을 겁니다. 고향이, 그 시절이, 함께 건너온 그 바다가, 마트에 처음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같은 물건이 여러 회사 제품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골라도 된다는 것, 선택하는 것. 저는 그것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원고를 받아 읽어온 사람에게 빈 원고지가 주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트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 웃었습니다. 서해를 건넌 사람이 과자 하나를 고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나왔습니다. 또렷하고 단정한 목소리. 저도 모르게 입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리명숙 선생이 가르쳐준 발음이었습니다. 그 발음으로 선생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사형 선고문을.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아무도 써준 적 없는 자신의 말을. 저도 언젠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리명숙 선생이 알려준 그 발음으로. 그 목소리로. 이번엔 거짓이 아닌 말로. 당이 써준 문장이 아니라 제가 살아낸 문장으로. 철수는 요즘 낮에 일을 나갑니다. 작은 건설 현장입니다. 손이 거칩니다. 3일 만에 배를 만들었던 그 손이 지금은 한국 땅 어딘가에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수진이가 웃기는 말을 하면 같이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웃음 때문이었다고. 이 웃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바다를 건넜다고. 그리워온 것도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분들이 보고 싶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생각납니다. 평양 거리가 꿈에 나옵니다. 고향의 냄새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기 북쪽 하늘 어딘가에 어머니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 그 생각이 너무 아파서 도로 눈을 감습니다. 그래도 살겠습니다. 살아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제가 읽어온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리명숙 선생이 알려준 그 발음으로, 제가 직접 쓴 원고로 이번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거짓말을 읽어왔습니다.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은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안전했으니까요. 그런데 리명숙 선생이 맨발로 처형대에 오르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았을 때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처럼 눈을 뜨기 시작한 분이 계시다면 두렵겠지만 괜찮습니다. 무서운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3일 만에 만든 배를 타고 한겨울 서해를 건너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쓴 원고를 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리명숙 선배가 알려준 그 발음 그대로, 이번엔 거짓이 아닌 말로.
3일 만에 만든 배로 한겨울 서해를 건너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거짓을 읽어온 그 목소리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